머리까지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우선은 제가 이거 하게 된 거는 이제 이거 관련해서 개발과 이슈를 작성을 하게 연초에 계획을 세웠었는데 일부 이유가 이제서야 나오게 되었고요. 제목은 중국 1대1로와 일본 커넥티비티 이니셔티브를 통해 목표사의 함의라고 이렇게 거창하게 지었지만 사실상 큰 내용이라기보다는 그냥 1대1로가 무엇이고 거기 안에 개발협력이 어떻게 엮여져 있는지를 간략하게 살펴보고 일부분도 마찬가지로 커넥티비티 이니셔티브라는 거 하에 어떤 식으로 서로 이렇게 연계가 되어 있는지를 간략하게 살펴보고 그다음에 한국은 또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중구난방으로 작성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약간 뭐 연구 보고서라기보다는 그냥 개괄적인 내용이 뭐가 있는지 이렇게 그냥 간략하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SDG가 이제 어느 정도 머릿속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 SDG가 사실상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대표적으로 5P가 있어요. 그래서 People, Prosperity, Peace, Planet에서는 파트너십이 있는데 저희는 이제 그 중에 몇 가지가 굉장히 저희 귀에 익숙한 아이들이 있죠. 이렇게 되어 있고 SDG에서 사실상 파트너십을 상당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eave No One Behind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 뒤에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서로 같이 협력해서 갈 수 있는 방법들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이걸 내포하고 있는데 사실 개발협력도 따지고 보면 파트너십에 굉장히 크게 강조를 하고 있고 또 파트너십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개발협력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를 많이 하고 있는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한국과 중국과 일본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어떨까, 서로 어떻게 하고 있고 뭐가 유사하고 무엇이 다른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이렇게 작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1대1로 전략을 크게 내세우고 있는데 아마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이미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1대1로 같은 경우는 2013년도에 이제 처음 발표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중국 내부에서 1대1로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들 해오고 있었고 예전부터 그리고 더 억지스럽게 조금 더 과거로 끌고 가자면 실크로드 시대를 다시 부활시켜보자. 중국이 가장 핫했던 시기를 다시 한번 맞닥뜨려보자 이렇게 해서 나온 전략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옛날에 과거의 육상 실크로드를 다시 부활시키자라는 시기 하나로 빨간색 선을 중점적으로 유럽까지 끌고 가는 그런 루트가 하나 있고 거기에 조금 더 추가된 게 이제 해상 실크로드에서 바다로 아프리카를 통해서 유럽까지도 연결시킬 수 있는 이런 전략을 세우고 이걸 가지고 중국의 경제 발전이 가겠다라고 하고 있고 이 두 가지 실크로드를 합한 게 1대1로 전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 대내적으로는 발전 전략, 그 다음에 대외적으로는 협력 이니셔티브다라고 보면 되고 그 대외적인 협력 이니셔티브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국제개발협력에 해당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제개발협력을 이렇게 해서 개발도상국을 도와주자 이런 취지는 아니고요. 중국이 이 1대1로 노선에 있는 국가들이 대부분 다 제3국가이기 때문에 이 국가들을 어떻게 해서 도와줘야지 우리가 중국이 조금 더 이제 경제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그런 고민이 묻혀져 있는 그런 나라들을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게 1대1로 전략이고 그 안에 있는 대외 원조 전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계산하고 있는 혹은 이제 예상하고 있는 1대1로가 다 완성이 된다면 26개 국가랑 그 지역들을 다 연결시킬 수 있게 되고 거기에는 44억 명 전체 세계 인구 중에 63%가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21조 달러 규모의 경제권을 탄생시킬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충분히 중국은 큰데 더 큰 대륙 본인들의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전략을 세우고 또 중국의 발전 전략을 그 안에서 도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중국 같은 경우는 대외 원조라고 제가 용어를 사용을 했는데 개발협력이나 ODA가 아니고 왜 대외 원조냐라고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데 이는 중국의 대외 원조는 ODA
ODA의 성격이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OOF에 가까운 그런 형태여서 ODA라고 말하기는 좀 뭐하고 대외 원조라고 저희는 명칭을 하고 있고 사실상 중국이 저희가 뭐 개발도상국 혹은 도와줘야 되는 나라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문제는 이제 해외 원조국 중에 하나 미국과 맞먹는 규모로 대외 원조를 실시하고 있는 그런 나라다. 단지 OECD 닥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을 뿐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조금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OECD 닥이 아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대회에다가 우리가 얼마만큼 어느 나라에 어떻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라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이제 미국에서 몇몇 연구소들에서 이제 거꾸로 추적을 하기 시작을 해서 계산을 거꾸로 하다 보니 이제 도움을 받은 나라들에서 대충 이 정도의 금액을 몇 년 동안 받았다라는 거를 역으로 추정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연구에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여기에 적어져 있는 금액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이제 많은 기간을 나타내고 있는 게 아마 두 번째 곡지에 있는 건데 2000년부터 2014년까지 약 140개국의 4,300여 개의 프로젝트에 약 3,500억 달러를 제공을 했다, 지원을 했다 얘기를 하고 있고 같은 기간으로 놓고 보면 미국이 약 3,900억 달러에 달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는 미국이나 중국이나 비슷비슷한 규모로 지원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은 무상원조라기보다는 유상원조라고 보는 게 조금 더 맞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중국이 지원한 국가를 지역별로 좀 살펴보면 아프리카가 대체적으로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프리카가 50%를 넘어가는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아시아가 30% 정도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2000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또 어떤 연구에서는 지도로 그려놓기를 가장 많이 지원을 받은 나라는 러시아다. 그래서 363억 달러 정도를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가 이제 파키스탄인데 243억 달러 정도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파키스탄 같은 경우는 사실상 아프리카와 유럽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중국에서는 가장 크게 투자를 하고 여기에서 성공을 했을 경우에는 나머지 연선 국가들에게도 훨씬 더 수월하게 설득시킬 수 있는 그 첫 번째 단추이기 때문에 가장 많은 돈을 투자를 하고 있고 또 원래 과거서부터 이제 약간 어느 정도 신분이 있었던 그런 관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키워드를 살짝 이제 더 줄여서 살펴보면은 중국이 원조를 한 지는 굉장히 오래되었어요. 공식적으로 하지 않아서 오히려 못 사는 나라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원조를 한 지는 굉장히 오래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조 전담 기관은 없었다가 최근에 올해 초에 원조 기관이 신설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33개 정도의 기관이 참여를 해서 부처 간의 조정과 합의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었고 대체적으로는 이제 상무부가 중앙부처 역할을 해왔었고 사실상 지금 이렇게 전담 기관이 설립이 되었다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역할을 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고 그때까지는 여전히 상무부가 이제 주관을 해서 지원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국 원조를 떠올리면 가장 먼저 떠올릴 단어일 수도 있는데 내정 불간섭 원칙이라고 해서 중국이 개도국에서 중국을 선호하는 혹은 아프리카에서 중국을 선호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돈을 지워주고 우리처럼 영수증 내놔라 진행이 얼마만큼 되었느냐 이건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등등의 간섭을 일체 하지 않습니다. 주고 끝! 니네가 어떻게 쓰든지 그건 너희 맘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개발만 해라 이렇게 하고 있어서 좋아하는 국가들도 있고 또 이제 이로 인해서 사실상 부정부패도 많이 일고 있어서 OECD 단에서는 투명성이 결여되고 있다라고 지적을 계속 하고 있고 이 이슈는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죠. 그리고 유럽하고도 상당한 대립을 하게 되는데 사실상 이 중국 대외 원조가 아프리카를 많이 공략을 하다 보니 아프리카랑 가장 근접한 유럽에서도 자기네 이제 세력을 확장시키는데 어느 정도 불안감 조성이 되고 있어서 더욱은다나 이제 내정 불간섭이기 때문에 돈을 지어주고 아무런 간섭을 하지 않는다. 한편 유럽은 돈은 지어주는데 여러 가지 간섭을 한다. 그럼 받는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중국이 훨씬 더
친근하게 느껴지고 가깝게 느껴지고 더 선호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조금 이제 많이 대립이 있었고 그런 와중에 이제 독일은 또 이제 중국하고 손을 잡고서는 아프리카 개발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소 설립도 하고 적극적으로 이런 대립을 조금 이제 완화시켜 보기 위한 노력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중국의 원조를 이제 긍정적인 효과랑 부정적인 효과로 조금 나누어서 살펴보면은 아무래도 큰 금액의 자금이 한꺼번에 유입이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도 집 한 채 살려면 목돈이 필요한데 목돈이 없어서 못 사고 있잖아요. 근데 중국에서 주는 목돈을 가지고 크게 인프라 투자를 할 수 있다. 그리고 뭔가 크게 벌릴 수가 있어서 경제 성장 측면에서는 이제 하나의 이제 신성장 동력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고 그걸 가지고 이제 크게 또 이제 발전을 이루는 경우도 있고 반면에 이제 부정적인 효과로는 너무 한꺼번에 많은 금액이 들어오게 되면 경제 왜곡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해서 네덜란드 병하고 유사하게 갑자기 많은 자금이 들기 닥치면은 이게 좋을 수도 있지만 그에 관한 또 부정적인 효과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실 되게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여러분들 손에 로또가 당첨이 되어서 큰 규모의 돈이 생겼다.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부정적인 효과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더 크게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 이제 국가들과는 서로 관계를 생각을 한다면 걔는 이제 충분히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유럽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 견제하고 있는 이유가 외국 현상이 너무 크게 일게 될 경우에는 그 여파가 유럽까지 충분히 올 수 있어서 상당히 견제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아까 말했듯이 중국은 전부 다 이상 원조이다 보니까 더군다나 이자율이 시장 이자율에 가깝다 보니까 이자 위험 부담이 상당히 크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래에 이제 9월, 10월 달 들어서 신문기사를 보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보면 일부 사업들은 이제 축소되거나 중단되는 위기에 놓여 있다라고 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자 부담이 너무 커서 이거를 감당을 할 수가 없게 되는 파산 신청을 해야 되는 그런 단계에 이르렀다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키스탄 같은 경우도 이제 안 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프로젝트들이 몇 개 있고 또 일부 나라에서도 또 이건 더 이상 할 수 없겠다. 혹은 이제 이제 부정부패가 있는 거죠. 중간에 있는 그런 간부들이 그 돈을 다 빼돌린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상 아무런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돈만 받고 이자는 계속해서 지급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해서 중국 내부에서도 약간 비판의 목소리가 있다라는 이제 기사를 저희가 접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에 맞서서 중국은 또 우리가 빚도 탕감해 줄 수 있다. 안 받겠다 이자. 라고 얘기는 해서 굉장히 선한 이미지를 만들고 있는데 그 뒷면에서는 또 빚을 탕감해주는 대신에 우리가 준 돈으로 만든 시설에 대한 운영권을 우리한테 내놔라. 혹은 이 지역의 군사 요충지를 우리가 이제 컨트롤할 수 있게 해달라라는 요구를 하고 있어서 사실상 이제 정치 외교적으로는 굉장히 큰 문제가 있고 유럽에서 견제하는 이유, 그다음에 러시아에서도 가만히 있지는 않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국 아프리카 협력 포럼이라고 해서 많이 들어봤을 거라 생각이 들고 10월 초쯤에, 9월 초에 그 협력 행사가 포럼이 있었어요 중국에서. 그래서 53개국 아프리카에서 참여를 해서 베이징에 다 모여서 이제 협력 행사를 했던 건데 2000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쭉 이루어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됐죠 이제. 여기서는 이제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이제 지속적으로 아프리카에 협력을 하겠다. 그리고 이제 돈독히 다지는 자리로 이제 이 협력 포럼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600억 달러를 추가로 더 지원을 하겠다라고 이 행사에서도 한번 언급을 한 바가 있어서 뉴스에 크게 났었죠. 계속해서 아프리카와의 이런 협력을 굉장히 대외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국과도 굉장히 긴밀하게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걸 자랑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사실상 10,000개 이상의 중국 기업이 아프리카에 진출을 해어 있고 그다음에 그 중에서도 90% 이상은 다 민간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상 국가에서 뭘 내보냈다기보다는 자기들이 알아서 먹고 살고 있는 거고 생산 규모로 따진다면 아프리카 전체 생산의 12%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 기업이 굉장히 크게 영향력을 행사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현황이고요. 그래서는 이제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원을 확대해갈 이제
그런 과정 중에 있다라고 중국을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본은 또 다르게 중국과는 전혀 다른 입장에 있죠. OECD 다의 멤버이고 창립 멤버에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세계 5대 공역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이면서 아시아에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일본에서 얘기하는 커넥티비티 이니셔티브는 사실상 아세안에서 얘기하고 있는 커넥티비티 25 종합계획의 일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특이한 점은 일본이 이제 아세안 지역 혹은 이제 동남아시아 쪽에 지원을 하는 거는 일본 나름의 계획을 가지고 한다기보다는 아세안에서 수립해놓은 이 계획을 가지고 여기에 숟가락을 얹은 형태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에 보시면 여기 그림에서 나온 것처럼 아세안 10개 국가들이 이제 모여서 자기네들이 어떻게 연계성을 가지고 경제 그런 축을 하나 만들 것이냐라고 논의를 하고 그거에 대한 계획을 세웠는데 거기에 일본은 어떻게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지를 논의를 하고 거기에 참여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각자 개발 사업에 같이 참여를 해서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종합적으로 하고 있겠다. 그리고 그 아세안의 그 조정위원회와 일본의 조정위원회가 매년 이제 그 플랫폼을 구축해서 같이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고요. 일본은 또 하나 특이한 거는 인도도 상당히 이제 파트너로 놓고 주력을 다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 전략을 대외적으로 공동 외교 전략으로 표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일본만의 전략이 아니라 일본과 미국과 인도, 호주 이렇게 4개국이 함께하는 공동 외교 전략인데 여기에서 이제 미국하고 일본이 우리는 이제 이거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고 함께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표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이제 커넥티비티와 이제 인도 태평양 전략이 연결이 된다면은 일본 역시 아프리카로 가는 길을 굉장히 손쉽게 강화하는 그런 전략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아세안 지역하고 인도, 그다음에 아프리카까지 가는 이 지역이 굉장히 요충지죠. 군사적 요충지이기도 하고 경제 요충지이기도 하고 해서 여러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상당히 많은 노력을 공들이고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도에서도 인도와 일본도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전략적인 동맹을 맺어왔고 많은 사업에서 협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인도도 굉장히 반기고 있는 중이고 또 한국의 대통령이 갔을 때와는 또 다르게 인도 총리는 굉장히 반기워하죠. 일본이 오면은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렇게 손쉽게 확인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인도에도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고 하는데 일본이 인도 혹은 아세안에 굉장히 공들이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함이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 중국의 세력이 커지는 거에 대해서 약간 다들 견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도 그 중에 하나로서 아시아 지역에서 본인들이 최고 강자여야 되는데 그런 위치를 내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확대시키기 위해서 이제 인도까지 다 협력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군사 요충지이기도 하죠. 여기가 많은 이해관계가 이렇게 얽히고 설켜 있는 곳이기 때문에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많은 이제 관심과 투자가 필요한 지역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의 개발을 놓고 보면은 개발 협력 현황을 놓고 보면은 저보다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것 같긴 하지만 개발 협력을 남을 도와주자가 목적이 아니죠. 일본의 경제를 활성화시키자가 목적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개발 협력의 지원 대상은 아시아에 해당이 되고요. 이 통계 자료에도 보면은 아시아가 굉장히 크게 많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조금 이제 변화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동안에 이제 경제적 이익에 중점을 주고 있었다면은 한국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빈곤 퇴치에서 이제 평화 구축, 민주주의 확산 이런 데 굉장히 좀 목소리를 내기 시작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이제 일본이 중국에 대해서 ODA도 중단을 선언을 했죠 얼마 전에. 그래서 그런 것도 중국을 견제하고 아세안으로 내 친구들을 많이 만들러 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재원 지정 이후에도 인재 육성이나 뭐 기술 역량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대부분 인재가 이제 일본에 들어와서 이렇게 사업을 하거나 뭐 연구를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무엇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사실 이 부분은 일본의 인력이 부족한 부분들을 메꿀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지금 그렇게 인재 양성까지도 굉장히 노력을 다하고 있는 그런 추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이카 같은 경우는 아세안 커넥티비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동참하겠다라고 발표한 바 있었는데, 이 3대 연결성은 사실상 아세안 그 종합계획에 들어와 있는 3대 연결성인데, 여기에서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거, 본인들이 잘할 수 있는 거, 혹은 본인들이 하겠다라고 했던 것들을 숟가락 얹듯이 기본에 원래 있는 그 아세안 협력 그 계획에다가 자신들이 할 수 있다라고 표기를 해서 거기에 얹혀서 진행이 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약간 저희랑 좀 다르죠. 우리가 뭘 해주겠다 사업을 발굴한다기보다는 아세안에서 하고 있는 것들 너네 뭐니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주겠다라고 지원을 해주고 있는 거라서, 어찌 보면 아세안 입장에서는 조금 더 본인들의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본인들이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대 축은 동일하고요. 이제 거기에서 이제 몇 가지 사업을 발굴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세안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이제 차지를 하고 있고, 그 협력 사업으로 이제 하고 있는 것 중에 미얀마 찔라와 지역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가 있는데, 사실 얘도 보면은 아세안 그 종합 계획에 있는 그 개발 프로젝트 중에 하나로서, 여기에서는 이제 일본 같은 경우, 자이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패키지 형태로 모든 걸 다 프로젝트가 완성이 되었을 때에는 이 지역의 경제가 이제 스스로 다 잘 살아갈 수 있을 정도로 소프트웨어랑 하드웨어 동시에 다 같이 제공을 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하고는 조금 다르죠. 중국은 이제 인프라 투자에 굉장히 이제 하드웨어 인프라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하고, 민간을 내보낸다라고 한다면은 일본 같은 경우는 패키지 형태로 소프트와 하드를 동시에, 그래서 모든 것이 완성이 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또 간략하게 살펴본다면, 한국은 뭐 다 잘 아시죠? 근데 이제 신남방 정책이 얼마 전에 이제 마련이 벌써 1년 다 됐죠. 마련이 되었고, 이제 그거를 바탕으로 ODA를 확대를 해서 ODA를 약간 경제 외교 관계를 강화하는데 가교 역할처럼 사용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이제 G2 중심의 안보 외교에서 이제 신남방, 신북방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면서 경제 외교로 넘어가기 시작을 했다. 그래서 이제 4강도 이걸로만은 부족하다. 그래서 안보 외교에서 경제 외교로 넘어가면서 아세안 지역을 집중 타겟에 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 외교의 중요성을 인지한 거를 이제 약간 표방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좀 낮춰보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중국이 없으면 사실상 생활이 불가하죠. 불가합니다. 저희가 메이드 인 차이나가 몇 개고 갖다 파는 게 얼마인지 생각해보면은 중국이 없이는 어느 나라도 돌아갈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 정도로 의존도가 높은데 이런 것들을 조금 낮춰보고 새로운 시장을 발굴을 해서 좀 확대시킬 수 있는, 의존도를 낮춰서 어느 한쪽이 조금, 사실 저희 경제가 지금 미국과 중국의 싸움으로, 무역전쟁으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잖아요. 이제 이런 파급 효과, 뭐 이런 영향력을 좀 줄여보겠다라는 취지에서 아세안으로 좀 이렇게 넓히려고 하고 있고, 사실 아세안이나 아프리카도 마찬가지지만 젊은 땅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굉장히 젊고 젊은이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방향을 돌려보자라고 하고 있고, 아세안 국가들과 교육 수준을 2천억 달러까지 이제 목표를 하고 있는데 거의 2배 가까이 수치예요. 현재 수준에서 저희가 한 2016년도 기준으로 한 1,200억 달러가 조금 안 되는데 2천억 달러까지 이제 2020년까지 해보겠다라고 하는 거는 약간 불가능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만큼 이제 열심히 해보겠다라는 취지하에서 이렇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한방 정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이제 3P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고 있고 3P는 사실 코이카에서도 굉장히 핫하죠. 그래서 이제 3P를 제시하면서 얘기하는 게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 공동체를 구축해 보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피플 측면에서 놓고 보면 다층적인 인터뷰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구도 굉장히 많고 젊은 층이 많기 때문에 거꾸로 얘기하면 생산 인력도 많이 있다는 얘기고 소비할 수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조금만 저희가 노력을 보한다면 큰 시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거 하나랑 그다음에 퍼스페리티에서 아세안과 보완적인 경제 구조를 확립해 가겠다라고 하는데 새로운 시장이 생기면 저희도 좀 살만해지겠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 같이 잘 살아보자, 같이 경제를 성장시켜보자라고 하고 있는 거고요. 피스 같은 경우는 아까 전략적 요충지다, 뭐 군사적으로 굉장히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혀 설켜 있는 곳이다라고 했는데 전 세계 해상수송의 3분의 1이 이쪽 지역을 통과를 합니다. 해상수송으로 저희가 무역을 대부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아시아에서 이제 우리 입장에서 3분의 1이죠. 이제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고 해상무역이 왔다 갔다 하는 메인 통로이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지역인데 특이하게도 아세안 10개 국가는 북한과의 외교 관계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기 때문에 한국의 입장에서는 북한하고 뭔가 해결을 해보기 위해서 주변에 이제 북한하고 좀 친한 나라들을 관계를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가지고서는 신남방 정책을 이끌어가겠다라고 했고 아세안 서밋 2017 통해서 이제 다른 중점 협력 분야를 제안하기도 했고 또 올해 9월에 한 아세안 인프라 장관회의를 개최하면서 일부 이제 3대 인프라를 서로 이제 협력을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회의를 진행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 같은 경우는 베트남하고 이제 어느 정도 많은 이제 교역이 이미 있어 왔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발판 삼아서 아세안도 확대해보고자 하는 이런 전략도 세우고 있고요. 그다음에 재미난 거는 포트라가 동남아 양주 지역 본부를 싱가포르에 있던 거를 베트남으로 이전을 시켰습니다. 올해 더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보겠다. 포트라는 좀 약간 정부에서 뭐 하겠다고 하면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죠. 그래서 그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 이동들, 그다음에 뭐 그런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동방 정책에서 개발 협력은 사실 ODA에 있는 경제 파트너십을 위한 가교 역할로서 이제 그걸 보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제 전략에 맞춰서 이제 대아세안 인도 ODA를 확대하고 강화하겠다라고 이제 언급을 한 적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3P 전략하고 연계해서 핵심 분야에 집중적으로 지원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각각의 아세안 국가들의 경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일방적인 일률적인 그런 접근이 아니라 각 나라에 맞는 접근이 좀 필요할 거다라고 했는데 이런 측면에서 일본이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게 우리가 머리 싸매고 고민해서 이렇게 뭔가를 제시하기보다는 아세안에서 이미 수립해놓은 계획에 발맞추어 가겠다라고 하는 게 사실상 힘을 덜 들이면서 굉장히 많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그다음에 이제 아세안하고 인도에 대한 ODA도 2020년까지 이제 2배 이상 수준으로 확대하겠다라고 언급이 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입장에서 이제 뭐 아세안 지역이나 뭐 이런 데가 ODA 최대 지역일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나 일본하고 비교해 본다면 잘 알고 있듯이 굉장히 적죠 저희가. 그래서 물량적인 측면에서는 작을 수밖에 없고 저희가 그거를 노력해서 따라잡을 수 있는 수치도 아니다라고 저는 사실 생각을 해서 그 대응 전략을 다른 방식으로 좀 마련을 해야 되는 게 굉장히 시급하지 않나라고 이제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아세안이 또 공동체 선언을 한 적이 있어서 만약에 이렇게 해서 EU처럼 뭔가 경제 공동체가 성립이 된다면 굉장히 큰 시장이기 때문에 시장이 만들어지면 그때 생각하지라고 생각을 했다가는 늦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래서 미래 성장 동력을 고려한다면 지금부터 열심히 파트너십 확대를 통해서 상하관계보다는 수평적으로 좀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게 개발협력이 해야 되는 첫 번째 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코이카는 뭐를 할 수 있을까라고 또 잠깐 생각을 해본 결과 약간 코이카도 좀
종합 전략하고 좀 이렇게 연계성을 좀 많이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게 좀 우선적이지 않을까. 그리고 아세안 특성이나 뭐 지역적 소요를 좀 반영하는 사업이 개발이 되면 좋을 것 같다. 사실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최빈국에서 쭉 빠르게 공여국으로 넘어오면서 저희가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거 해봐서 아는데 이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저희가 해본 거고 상대방은 또 그게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동전의 양면 같아서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거라서 좀 상대방에 대한 이해도를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시각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에 인도 같은 경우는 지역적 특성을 뭐 저희가 아직 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하게 된다면 지역적 특성을 반영을 해서 주변에 있는 국가들하고 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을 좀 마련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향후 이제 더 큰 그림을 본다라고 했을 때, 그리고 이미 이제 인도에 진출해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또 다른 거 하나는 현재 뭐 사회적 가치나 인권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사회적 가치가 뭐 저희 사회적 가치일 수도 있겠지만 그들의 사회적 가치와 그들의 인권도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진출이 많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뭐 투자나 사업 기회도 늘어난다고 하지만 동시에 투기나 노동 착취 같은 경우도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인지도를 높이는 그런 부분도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너무 이제 기회의 땅으로만 포장한다기보다는 그 뒷면에 있는 위험성에 대한 것도 이제 인지를 시켜주는 게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지 않을까. 그리고 현지 문화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저희의 일자리만 필요한 게 아니라 그들의 일자리도 좀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저희는 이게 좋은 거야 라고 해서 이 개발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고, 그다음에 여기를 좀 뭐 재개발, 사실 한국 안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재개발하기 위해서 여기 다 이주해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거기에서 당장 먹고 살기 급급한 사람들도 이주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저희가 다른 나라에 가서 ODA 사업을 하면서 거기 개발을 위해서는 너네 이거 당분간 중단을 해야 돼라고 한다면 그들 정부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지 그런 부분들도 좀 생각을 해보는 그런 계기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일대 노점상들을 다 치워야 된다 이런 것들, 그들이 당장 먹고 살 일은 또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약간 다른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그리고 그런 것들을 고려할 수 있는 사업을 제시하는 게 저희가 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거창하게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신남방 정책도 그렇고 저희 요새 정권 전체가 다 약간 사람 중심 이런 걸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데, 사실 뭐 일본과 중국에서 하고 있는 거랑 저희 신남방 정책하고 굉장히 유사하다. 우리는 따라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도 굉장히 많이 일고 있지만, 거기에서 이제 굳이 차별점을 찾자라고 한다면은 저희는 이제 분량이 안 되기 때문에 사람 중심이다라고 굉장히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해를 하고 그 나라의 문화와 그 나라의 이런 제도들을 좀 이제 서로 존중해 가면서 공동체를 만들어 가겠다라는 목표인 거를 감안을 해서 이제 단순히 이제 지원을 한다라기보다는 경제 교류가 향후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중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지, 그 다음에 그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그들의 문화나 역사 교류, 결국 공공 외교인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이제 내포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거가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제공하는지, 상대방한테 뭘 줄지를 고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사실 그들이 뭘 필요로 하는지 그런 것도 함께 고민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제 교류로 넘어갈 수 있도록 ODA 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여기까지 했으니까 끝, 이게 아니라 이게 나중에 무역이나 뭐 문화 교류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 파생적인 관계가 이어질 수 있도록 그 가교 역할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세안하고 인도는 전략적 요충지가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늘 요충지라고 얘기해왔고 늘 그거에 따른 전략은 있었지만 비슷해요. 이름만 계속 바뀌고 있었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제 세부단의 전략이 없어서 세부단의 전략이 좀 많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희 역시 코이카에서도 이제 전략을 짤 때, OD 전략을 짤 때 있어서 뭐 CPS도 중요하지만은 거기 안에서 또 아세안과 이런 관계들, 그다음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략들이 무엇인지 좀 세밀하게 살펴보고 아이템 위주로 발굴을 해야 그게 좀
이렇게 접근하기 훨씬 더 수월하고 거기에서 파생적인 관계가 많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또 보고서를 작성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별다른 말씀 없으시면 우리 김 박사님이 그동안 연구한 결과를 오늘 시원하게 발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질문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플로어에서 우리 여기 내용의 내용상의 어떤 질문도 있을 것 같고요. 좀 더 상세한 내용을 듣고 싶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 연구자께 질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특히 이게 전략을 주로 많이 다루시는 우리 사업 전략 기획실에서 중국이나 일본의 이 거대한 전략과 또 한국의 신남방 정책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서 의견을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발표 감사드리고요. 일단 이 발표 자료상에 간단한 일부 의견 하나, 그다음에 신남방 관련해서 또 한 가지 하나, 신남방 두 가지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로 이제 중국의 이 지원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인 측면하고 부정적인 측면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제가 아프리카 저는 DR 홍보했었는데 사실 DR 홍보가 자원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인프라를 이제 깔아주고 중국이 자원을 빼가는 이런 이제 계약을 해서 아프리카 기업이 중국의 인프라 기업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는데 사실 이제 계약 홍보 정보 관계자들 만나보면 돈을 주니까 받기는 받는데 사실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이 되게 강하다는 걸 느꼈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모든 리소스를 다 중국에서 가져온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특히 이제 사람들이 이제 중국에 있는 근로자들이 와서 돌아가지 않고 이제 거기에 이제 아예 커뮤니티를 만들어가지고 그게 사실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상당히 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가 될 것 같다. 이게 비단 이제 DR 통보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이제 아프리카에 이제 많은 이제 중국인들이 근로자로 와서 이제 남아있을 때 그런 부정적인 효과도 충분히 이게 나중에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도 나중에 한번 같이 좀 보면 충분히 또 의미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 이제 신남방 정책 관련해서는 이제 연구원님께서 이제 작성해 주신 자료와 더불어서 사실 저희가 지금 이제 신남방 시그니처 사업을 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디지털을 기본으로 해서 이제 포용적 개발을 위한 디지털 파트너십인데 그게 이제 2020년 사업으로 지금 현재 또 들어와 있고 거의 한 1억 불 정도 지금 이제 PCP가 들어온 상황이라 가지고 사실 좀 아쉬웠던 게 이제 정책을 저희 실에서 이제 나름 이제 좀 만들고 하는 과정에서 사실 제일 필요한 게 결국엔 정보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연구. 사실 정책이 나오면 결국 기본적인 거기에 대한 이제 연구 데이터 분석이 제일 필요한데 앞으로 이제 저희가 이런 거 할 때 연구원하고 좀 미리 좀 말씀을 드려가지고 거기에 대한 좀 많은 좀 도움도 좀 받고 지금 이제 2020뿐만 아니라 2021도 계속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 디지털 이슈에 대해서 좀 연구원하고 같이 좀 이렇게 해서 좀 아세안에 관한 디지털로 어떤 걸 할 수 있을지 같이 좀 논의하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제 인도 관련해서 이제 사실 저희도 지금 신남방이랑 인도를 계속 사업을 발굴을 지금 2020년도에 처음으로 했는데 사실은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담당 지역 부서도 그렇고 인도를 어떻게 접근할지에 대해 사실 우리 기관 내에서의 방향이 지금은 좀 부족한 상황이라 일단은 노동 관련해서 ILO하고 같이 하는 거, 그다음 교육부 사업 이런 식으로 좀 했는데 이제 신남방이 앞으로 계속 지속되는 정부 정책이라면 향후 인도를 포이카가 어떤 식으로 좀 가져갈 수 있을지 접근해 나갈 수 있을지 그런 부분도 좀 더 같이 논의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게요. 미리 알았더라면 좋았을 법도 한 그런 이야기들이었네요. 네, 저희도
내부적으로 늘 얘기는 하긴 하지만 저희 팀하고 사실 다른 사업팀들하고 이제 좀 떨어지게 돌아가는 부분도 없잖아 있고 서로 좀 잘 이해를 못하는 부분들도 있고 하는데 이렇게 불러주시면은 열심히 살아가서 있는 성심성의껏 같이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국 관련해서는 사실 굉장히 안 좋은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근래 들어서 더더욱이 많이 들리고 있는 중이긴 한데 사실상 보고서에 따라 중국 너네 그렇게 못해라고 말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간략하게 두비뭉실하게 적으려고 노력하는 그렇게 작성을 하려고 노력했었는데 사실상 굉장히 많은 문제점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 유럽에서 좀 이제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네들이 이렇게 개발 사업을 하고 있는 거를 오히려 중국 등에 더 안 좋게 역효과가 나기 시작하는 부분들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사실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실패 사례까지는 아니지만 좀 주의해야 될 그런 내용들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중에 뭐 여기서 무슨 연구가 있다면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실까요? 없으신 것 같아요. 경영 없으신 것 같아요. 경영신이라도 경영신 차원에서 저희 팀 관련된 거는 하나 궁금했던 거는 일본이 이제 아세안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계획된 환경거래사 하는 시장이 긍정적으로 보인다 말씀을 하셨고 저도 동의를 하는 부분인데 발굴하는 데는 너무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는 것 같아서 에너지 코스트를 따져봤을 때 근데 주로 이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일본에서 사례를 말씀해 주신 것 같이 어떤 메가 프로젝트 성격의 것들이 많이 제시가 되고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계획을 보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어떤 지원할 수 있는 저희의 비교 오일을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지 저는 약간 이게 일본 같은 경우는 아예 패키지 형태로 다 같이 이렇게 통으로 제공을 하니까 뭔가 굉장히 효과적일 거다라고 쉽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저는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사업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렇게 사업을 했을 경우에 좋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어렵긴 하겠지만 그냥 되게 단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무조건 패키지 형태거나 아니면 메가단의 이런 어마어마한 거를 뭘 해줘야 된다는 거 말고도 사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수십만 개, 수백만 개의 프로젝트 중에 일부라도 저희가 우위를 가지고 있는 작은 부분이라도 도와줄 수 있게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거기서부터 파트너십을 만들어줄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저는 크게 뭐 저희가 따로 이렇게 고민을 해서 열심히 뭐 새로 발굴하고 안 되는 걸 되게 하려는 것보다는 조금 더 수월하게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그리고 뭐 반드시 늘 패키지 형태가 아니더라도 저희가 잘하고 있는 거 한 가지를 이 지역에서 저 지역에서 또 다른 지역에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나름의 색깔을 가지고 아이덴티티를 가지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짧게나마 듭니다. 이 마스터 플랜은 이제 그런 아이템들까지 네네네네네. 앞으로 해야 네. 되겠네요. 우리 윤일 박사 이번 연구 결과 이슈 잘 하다 보니까 실시 접수가 조금 뭐 늦었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그리고 거기는 결정 올라왔을 때 그냥 꾹 눌렀으면 되는데 제목이 굉장히 매력적이더라고. 그게 너무 어렵잖아요. 자리를 마련해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 직원들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갖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마련했어요. 많은 분들이 오셔서 다행히 소개 목적으로 해서 그리고 이제 제목이 보면 중국의 일대일로 이게 이제 뭐 예전에 중국의 어떤 신실크로드를 제한한다 이런 어떤 그런 목적도 있는 것 같고요. 일본 커넥티비티도 마찬가지로 아시안 민족까지 포함하는 중국의 어떤 진출, 동남아 진출에 대응하는 하나의 무브먼트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럼 우리도 신남방 정책도
그런 선상에서 이게 대두가 됐는지 아마 뭐 그랬을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제 생각을 하기로는 우리 신남방 정책은 중국 1대1과 일본의 큰맥기들하고 다른 접근 방법을 취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어떤 신승기주의, 이런 뉴이mperialism 같은 이런 성격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트리피를 중심으로 우리는 좀 인적 교류에 강화한다고 했는데 뭔가 차별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으면 동남아 국가들은 똑같이 한국도 역시 일본이나 중국처럼 똑같이 새로운 제국주의적 시대를 갖고 있지 않느냐.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좀 차별화될 수 있는 신남방 정책이 펼쳐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문제점은 우리 외교부도 그렇지만 정말 신남방 정책이 뭐냐 잘 몰라요. 데피니션이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정확하게 그거 하나 정책적으로 신남방 정책이 뭐냐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답답하고 해요. 그래도 여기 1대1로라든가 커넥티비티 나름대로 개념도 있고 뭐가 있는데 우리 없어요. 그냥 국가만 나지 하나로 플러스 인도하는 분이지 뭘 하겠다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데 그래서 이렇게 일단은 뭐 후회가 함이라고 일단 문제 제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또 교육을 또 봐도 욕심인데 후속 연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말씀드렸듯이 신남방 정책의 어떤 개념이 정확하게 데피니션에 사실 불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라도 폼 잡는 게 왜거든요. 우리라도 신남방 정책은 개발협력 차원에서는 뭐고 이런 신남방 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은 뭐고 이런 신남방 정책 구현을 위한 뭐 예를 들면 개발협력 방안 네? 원칙은 뭐가 돼야 되고 전략은 어떻게 되고 이걸 실현하기 위한 뭐 사업이나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 뭐다 이런 걸 한번 이렇게 제안할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걸 아무도 지금 해준 사람이 없어요. 우리나라 정부나 어떤 연구기관도 좀 없어요. 이미 이제 발을 디뎠기 때문에 네? 이니셔티브 통해서 그러니까 함이라고 이미 화두를 던지셨잖아요. 얼마를 좀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거 가능한가요? 후속 연구를 해서 신남방 정책 구현을 위한 뭐 개발력 사업, 뭐 방안이라든가 원칙, 전략 이런 것들 한번 제시를 해보면 어떨까요? 이게 뭐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간에 개발협력 관점에서 이렇게 돼야 된다. 우리가 정부한테 제안할 수 있는 거고 또 실제로 정책에 반영이 돼서 실행을 할 수도 있거든요. 작년에 이 선언만 됐지 실체가 없어요 아직.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좀 우리가 좀 이렇게 노력을 해서 정부를 지원하고 도와가지고 신남방 정책을 잘 구현할 수 있도록 일본과 중국과 차별화되는 그런 걸 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이렇게 제안을 드렸습니다. 네, 어마어마한 감사합니다. 다른 팀과 이야기 해보고 참고로 팀장님 알아서 내년 연구과제 최종 결정권자는 저희 선생님이시니까 어차피 올리면 자동 채택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본 거는 처음 이 연구를 보면서 이제 중국, 일본과 우리가 비교가 될 수 있는가 그랬고 저 글로벌 이런 전략을 짜는 국가들과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남을까 이 생각을 했는데 한편으로 이사님하고 비슷한 얘기인데 우리는 이 전략에 상당히 약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미국이나 중국이나 이런 데 보면 그 띵크탱크가 다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데서 다양한 그 시나리오와 전략을 개발하고 이제 그게 그 정책화되고 이런 구조인데 우리는 전략이 이제 청와대에서 그냥 3P 엑셀 딱 내는 게 가고요. 그거를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각 부처에서 각자 알아서 3P가 전략이라고 하기에 좀 철학에 가까운 거죠. 이게 전략으로 보기가 좀. 그래서 각자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게 좀 구체성도 떨어지고 현재 그 이사장님이 이제 공공외교 관련해서 강의를 하시는데 코이카가 공공외교 전략의 핵심 기관이다라고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공공외교 그 5개년 계획이 있어요. 외교부에. 거기 보면은 코이카
연수생 초청 그 한 부분만 들어가 있어요 이제. 근데 정말 그 소프트 파워를 만들어내는 그런 어떤 역할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부분이 전혀 국가 공공 외교라는 틀 안에 전혀 안 들어가 있고요. 또 지금 신남방 전략을 짜려면 그 지역 전략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베트남 뭐 어디 이런 지역 전략이 베이스가 쌓여야 그 지역하고 뭘 해야 될지 이게 나오는데 우리 코이카가 이제 지역 전략 전문성을 추구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으나 너무 일이 많고 또 이쪽에 전문성을 뭐 우리가 경험은 갖고 있는데 이걸 좀 체계적으로 정리가 안 돼 있는 그런 지역 연구의 필요성도 많이 사실 느낍니다. 왜냐하면 그 시그너처 사업을 이렇게 개발하는 과정을 보면 첫째는 정부의 전략이 없어요. 정부에서 뭐 어떤 걸 하겠다는 전략이 처음에 없고 또 전략이 있어야 사업이 제대로 개발되는데 또 시그니처 사업 개발이라고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뭐 그냥 부처에서 막 제안하는 거 하다가 그냥 그 특정 부처에 의해서 이렇게 그냥 결정되고 이런 한계도 있고요. 그래서 전략도 제대로 짜야 되고 그거에 대한 관련 연구도 있어야 되고 그거로 인해서 어떤 사업이나 어프로치가 나올지 이런 게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고 또 그 하나는 또 요충지 전략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 중국이나 일본은 어떤 요충지를 잘 이렇게 활용을 하는 것 같아요. 지역적인 거점 이거를 베이스로 하는 것 같은데 우리는 사실 그동안 수원고객 받은 거를 이제 되돌려준다는 입장에서 많은 수원국한테 다 뿌려주는 형태의 어떤 원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인도나 아세안 이런 국가, 특히 인도가 여기 보고서에는 되게 중요하게 언급이 돼 있는데 인도는 사실 우리가 그렇게 그 전략적으로 생각을 지금 ODA 측면은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 전략적인 사고를 해서 이게 정말 요충지의 어떤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전략들이 또 별도로 또 필요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또 큰 그림에서 다른 국가들이 하는 걸 보니까 우리의 어떤 아이덴티티가 또 부족한 점도 보여서 그런 점은 또 좋은 연구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우리 홍보실 우리 최근에 뭐 이슈 페이퍼도 막 내시면서 이런 그 글로벌 개발 이슈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우리 교승호 과장님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사님도 많으시니까 아마 알려고 했습니다. 좋은 리포트 공유해 주셔서 일단 감사하고요. 저희 홍보실은 그냥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이라 이렇게 체계적으로 깊이 있게 연구를 못하는데 이런 보고서들이 저희가 홍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좀 이제 공교롭게도 11월이면 신남방 정책 발표한 지 1주년이 되고 또 이사장님 취임 1주년도 도래합니다. 그래서 여러 매체들하고 이제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기획 수준에서 접촉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신문사를 신남방 1주년 기사를 쓰고 싶다 하면 기획을 하고 싶은데 신남방의 주요 성과를 달라고 해서 저한테 물어보기 전에 외교부에 먼저 물어봤다고 해요. 그러니까 신남방 정책에서의 주요 성과 부분을 어디를 꼽을 수 있냐고 했더니 라오스 아직 물었고 미얀마 물었고 한국이 없으니까 베트남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들었고 저한테 베트남의 성과를 홍보하게 할 테니까 기획안을 협의하자고 지난주에 저랑 의사소통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또 최근에 베트남을 기사를 쓰면 또 써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고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사무소 괴롭히는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신남방 1년이나 됐는데 한 나라밖에 없어? 그럼 신남방이 아니라 베트남 정책이 이게 왜 신남방 정책이 이런 비난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전에 이제 박사님이나 이사님께서 지적해 주신 우리 현실은 알겠는데 N-2년의 사업을 개발하는 우리의 특성으로 따지자면 향후 2년이 도래하기 전까지 우리 성과는 없어. 이 말도 이론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는 게 하루 벌어 하루 사는 홍보실의 현실이기 때문에 저의 생각은 비록 그게
기획 단계와의 딱 정확성이 맞아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이럴 때면 이사장님이 올해 방문하셨을 때 베트남에서 얘기했던 위키스트라든지 이미지트라는 장애 기업을 지원했던 게 N-2년에 그때 3K를 염두에 두고 한 건 아니지만 공교롭게도 장애인을 대상으로 사업을 했고 성과가 좋았고 앞으로 발전을 지고 있으니까 이건 신남방의 3K 요소 중 하나다 이렇게 포장되기 쉬우는 거죠. 그게 거짓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적어도 우리의 그 인테그리티를 해치는 짓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저희 공부실도 고민을 할 테니까 또 우리 정부장께서도 이제 객관적인 리포트는 알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우리의 성과를 외부에다가 알려야 되는 숙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포장지를 이렇게 씌워서 그것도 저희한테 공유해 주시면 저희가 언론사를 상대로 홍보를 하는데 활용을 하겠습니다. 이게 변명드려서 제가 좋은 말씀이십니다. 어쨌든 뭐 연구, 전략, 사업, 성과 이게 하나의 일련의 하나의 라인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게 좀 제대로 작동을 해야 되지 않는가 싶고요. 오늘 또 이 디스코 이걸 주관하는 우리 김예송 직원이 이번에 5급 직원에 오늘이 마지막 날로 오늘 금년도 이제 저희가 7회 디스코 이 행사를 했는데 오늘이 이제 마지막 날이 됐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연구에 대한 코멘트를 우선 또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간단한 소회도 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경제학을 석사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인사위원회가 있었는데요. 김효성 직원 퇴사시키기로 결정했어요. 뭘 말하라고요? 제가 디스코를 하면서 의견을 내는 게 지금 2년 만에 처음인 것 같은데. 네. 제가 지금 내일부터 지금 신입 직원들을 들어가게 됐고요. 네. 근데 약간 조금 이제 계속 여기를 다녀야 되니까요. 네, 저는 사실 이런 디스코를 하면은 저희는 같은 연구실에 있으면서 이제 연구 보고서를 그렇게 사실 꼼꼼히 많이 못 읽어보지만 이제 박사님들이나 연구원님들이 하시는 걸 좀 듣고 조금 저는 이게 연구를 하고 있지 않는 입장에서 좀 그래서 좀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연구를 저희 팀에서 하고 있는데 사업단에서 되게 많이 반영이 되면 좋겠다는 것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충분하게 이제 많이 저희 생각만큼은 되지 않는 것 같아서 이런 걸 저한테 되게 들으면서 많이 사업에 적용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그냥 박사님이 얘기해 주시는 이런 1대1로 이런 것들도 사실 밑단에서 외교부나 이런 정부에서 전략이 많이 부족한데 우리가 포인터가 뭔가를 지금 당장에 뭔가를 할 수 있을까라는 조금 의문점이 들기도 하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계속 저는 신입 직원으로 들어가서도 디스코를 계속 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네, 그러면은 뭐 이제 1시가 됐습니다. 이만 디스코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